잠이 오는 이야기, 나를 위한 이야기. 사라야시키, 접시 저택의 비극. 사라야시키는 일본 3대 괴담 중 하나로 수백 년 동안 일본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온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라야시키는 접시 저택이라는 뜻으로 억울하게 죽은 하녀 오키쿠가 밤마다 우물에서 나와 접시를 세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둘, 셋 하고 9가지 센 후 비명을 지르는 오키쿠의 목소리는 일본 괴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기원과 배경. 사라야시키 전설은 에도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히메지성의 사라야시키와 반초, 사라야시키 에도 버전입니다. 이 괴담이 탄생한 배경에는 당시 일본 사회의 엄격한 계급 제도가 있습니다. 하녀는 주인 집의 재산에 대해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했고 귀중품을 잃어버리거나 깨뜨리면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라야시키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회 구조와 약자에 대한 착취를 고발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히메지성 버전이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은 아오야마 테츠잔, 히메지성의 가로 중신이자 악당, 오키쿠 순수하고 성실한 젊은 하녀, 10장의 명품 접시 가문이 보물. 이야기의 전개. 히메지성의 오키쿠라는 아름답고 성실한 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인 집의 가보인 10장의 귀중한 접시를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접시들은 중국에서 건너온 명품으로 가문이 자랑이자 재산이었습니다. 오키쿠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접시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닫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고 세며 확인했습니다. 한 장이라도 잃어버리면 큰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로인 아오야마 테츠자는 오키쿠의 아름다움에 반했습니다. 그는 오키쿠에게 자신의 첩이 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오키쿠는 이미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고 테츠잔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테츠잔은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교묘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오키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츠잔은 10장의 접시 중 한 장을 몰래 숨겼습니다. 저녁이 되어 오키쿠가 일과를 마치고 접시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접시를 꺼내어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10번째 접시가 없었습니다. 아홉, 아홉, 열이 없어. 오키쿠는 당황해서 다시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시 9장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해졌습니다. 온 집안을 뒤졌지만 10번째 접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오키쿠는 테츠잔에게 보고했습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접시가 한 장이 없습니다. 테츠잔은 기다렸다는 듯이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뭐라고? 가문의 보물을 잃어버렸다고? 내 놈이 훔친 게 아니냐? 아닙니다.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분명 아침에는 10장이 다 있었는데. 이 못된 계집아. 가문의 보물을 잃어버린 죄 목숨으로 갚아라. 오키쿠는 울며 애원했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그녀를 변호했습니다. 모두가 오키쿠의 성실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츠잔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내 첩이 되어라. 그러면 용서해주마. 마침내 테츠잔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오키쿠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모두 테츠잔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오키쿠는 거절했습니다.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제 결백은 하늘이 아십니다. 분노한 테츠잔은 오키쿠를 심하게 매질했습니다. 그리고는 반죽음이 된 그녀를 저택의 우물로 끌고 갔습니다. 내가 아끼던 접시들이나 우물 속에서 새고 있거라. 테츠잔은 오키쿠를 우물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두운 우물 속으로 떨어지는 오키쿠의 비명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20살의 젊은 하녀 오키쿠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되면 우물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끔찍한 비명. 아, 이것이 밤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오키쿠의 유령이 우물에서 나와 영원히 접시를 세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번째 접시를 찾지 못해 9가지 세고는 절규하는 것이었습니다. 테츠자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려오는 오키쿠의 목소리는 그를 서서히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테츠자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귀를 막아도 다른 방으로 가도 오키쿠의 목소리는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점점 여위어갔고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테츠잔의 방에 오키쿠의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원망에 찬 눈빛. 왜? 저를 죽였습니까? 접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테츠잔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오키쿠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거울 속에서, 그림자 속에서, 꿈 속에서. 결국 테츠잔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설도 있고 미쳐서 떠돌다가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그가 우물에 뛰어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오키쿠의 원한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테츠잔이 죽은 후에도 밤마다 우물에서 접시 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승려가 와서 위령제를 지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키쿠의 원한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고승이 와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오키쿠가 9가지 센 후 누군가 10이라고 외쳐주면 원한이 풀릴 것이오. 그날 밤 자정이 되자 우물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승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0.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부드러운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오키쿠의 희미한 모습이 보였고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다. 그 후로 우물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에도 반초 버전. 도쿄의 반초 지역에 전해지는 버전은 조금 다릅니다. 무대는 에도의 무사저택. 주인공은 역시 오키쿠라는 아녀. 악당은 아오야마 주인. 접시는 가문의 가보인 10장의 명품 접시. 이 버전에서 오키쿠는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 주군에게 충성하는 여인으로 그려집니다. 아오야마와 그의 동료들이 주군을 배신하려는 음모를 꾸미는데 오키쿠가 이를 알게 됩니다. 오키쿠는 주군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하지만 아오야마가 먼저 눈치채고 그녀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접시를 핑계로 그녀를 죽이는 것이죠. 이 버전에서 오키쿠는 더 영웅적인 인물로 그려지며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충성의 상징이 됩니다. 카스가 버전. 나라의 카스가 신사 근처에도 비슷한 전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접시가 아니라 신성한 제기를 다루는 무녀의 이야기입니다. 센바이시 버전. 오사카의 센바이시 지역에는 7장의 접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버전에서는 오키쿠가 상인의 딸이며 접시는 혼수품이었습니다. 심리학적 해석. 반복 강박. 오키쿠가 영원히 접시를 세는 행위는 반복 강박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심리 현상이죠. 미완성에 대한 집착. 10장 중 9장만 세고 멈추는 것은 미완성에 대한 집착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완성되지 못한 일에 대해 강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괴담의 공포를 배가시킵니다. 억압된 분노. 오키쿠의 비명은 억압된 여성의 분노를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에도 시대 여성들, 특히 하녀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오키쿠는 죽어서야 비로소 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회학적 의미. 계급 사회의 비극. 살아야 시키는 에도 시대 엄격한 계급 사회를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녀의 생명은 귀족의 물건보다 가치가 없었던 시대의 부조리를 폭로합니다. 권력의 남용. 테츠자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여성을 죽입니다. 이것은 권력의 부패와 남용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성의 정절. 오키쿠가 죽음을 선택한 것은 당시 여성의 정절 관념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선택은 자신의 의지를 지키는 행위로도 해석됩니다. 약자의 복수. 죽어서 유령이 되어 복수하는 것은 살아서는 복수할 수 없었던 약자의 유일한 저항 수단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야 시키는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고발이며 약자의 목소리이고 불의에 대한 저항입니다. 오키쿠는 살아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하녀로서, 여성으로서, 약자로서. 하지만 죽어서 그녀는 영원히 세상에 자신의 억울함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10번째를 찾지 못한 비명. 그것은 단지 접시를 찾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를 찾는 소리이며 진실을 찾는 소리이고 자신의 목숨을 찾는 소리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오키쿠의 목소리는 들립니다. 우물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이들을, 목소리를 빼앗긴 모든 약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며 힘의 지성의 오키쿠 우물은 오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잊히지 않게. 그리고 밤이 되면 바람이 우물을 지나며 속삭입니다. 하나, 둘, 셋. 요치야 괴담. 일본 최고의 복수극.
요치야 괴담은 일본 3대 괴담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가장 비극적이며 가장 완성도 높은 이야기로 평가받습니다. 사라야시키가 억울한 죽음과 원한을 다룬다면 요치야 괴담은 배신, 복수, 그리고 파멸이라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괴담의 주인공 오이와는 일본 괴담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여성 유령으로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독살당한 후 복수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인간의 죄와 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탄생과 역사적 배경, 작가와 창작 시기. 요치야 괴담은 1825년에도 시대 후기의 극작가 츠루야 남보쿠 4세가 쓴 가부키 작품입니다. 원제는 도카이도 요치야 괴담으로 당시 인기 있던 추신구라라는 작품의 외전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괴담은 실제 사건에 기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에도 현재 도쿄의 요치야 지역에 실제로 오이와라는 여성이 있었고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이 전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쿄 신주쿠구 요치야에는 오이와 이나리 신사가 있으며 오이와의 영혼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요치야는 에도 시대 서민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과 낮은 집들이 빽빽이 들어선 곳으로 가난한 사무라이와 서민들이 뒤섞여 살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이야기에 생생한 현실감을 더해줍니다. 등장인물 오이와의 나이는 20대 중반이고 신부는 하급 무사의 딸입니다. 현숙하고 아름다우며 남편에게 헌신적이지만 배신당하고 독살당한 후 가장 무서운 유령이 됩니다. 타무라 이에몬 오이와의 남편이고 신부는 낭인으로 야심만만하고 이기적이며 냉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세와 부에 대한 욕망이 넘치는 사내입니다. 이토코에이 전형적인 악당이고 오이와를 시도 때도 없이 탐하려 하고 이에몬을 꿰어 악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우메 코에이의 딸로 이에몬에게 반해서 아버지의 음모에 이용됩니다. 나오스케 이에몬의 하인이자 공범. 오소데 오이와의 여동생으로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토 요모시치 오이와의 여동생 오소데를 사랑하고 정의로운 인물. 배신과 복수의 서막. 에도 시대 요치야의 오이와라는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급 무사의 딸로 타무라 이에몬이라는 낭인과 결혼했습니다. 이에몬은 한때 명문 무사 집안의 자제였지만 주군을 잃고 낭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이와의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이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오이와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평범한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오이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곧 딸 우메코를 낳았고 오이와는 현모양처로서 집안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낭인인 이에모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집안은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이와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병에 걸렸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로 그녀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얼굴도 수척해졌습니다. 이에모는 점점 아내에게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아름답던 아내는 이제 병든 모습이었고 집안은 가난했으며 미래는 암담했습니다.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에몬의 마음속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바로 그때 이웃에 사는 부유한 상인 이토 코에이가 접근했습니다. 코에이는 오이와의 아름다움을 탐내고 있었고 동시에 딸 우메를 이에몬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코에이는 교묘한 계략을 짰습니다. 이에몬님, 당신은 무사로서 재능이 있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안타깝소. 내 딸과 재혼하면 어떻겠소? 큰 지참금도 주고 좋은 자리도 알선해 주겠소. 하지만 나에게는 아내가. 그 병든 아내 말이요.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좀 더 빨리 보내주는 것도 자비 아니겠소? 코에이의 말은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세와 부에 눈이 먼 이에몬의 귀에는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방법은 있소. 이 약을. 코에이는 이에몬에게 얼굴 크림이라며 독약을 건넸습니다. 이 약은 먹는 독이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독이었습니다. 천천히 작용해서 병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악독한 독이었습니다. 이에몬은 망설였지만 결국 악마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코에이에게서 받은 약을 오이와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유코에이님이 특별히 구해준 명약이 얼굴에 바르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오이와는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걱정해서 구해준 약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마워요. 당신 빨리 건강해져서 당신을 도와야죠. 오이와는 매일 그 크림을 얼굴에 발랐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피부가 붓고 물집이 생기고 한쪽 눈이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이와는 놀라서 거울을 보았지만 아직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의 약을 발랐는데 왜 더 나빠지는 거지? 하지만 약은 계속 발랐습니다. 남편이 준 것이니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으며 며칠 후 마사지사 타키야 스기타로가 집에 왔습니다. 그는 오이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이와의 얼굴은 이미 끔찍하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키야는 이에모가 코에이의 음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이미 공범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오이와가 물었습니다. 제 얼굴 좀 이상한가요? 타키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좋아 보이시는데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이와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오이와는 몰래 거울을 꺼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촛불을 켜고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거울 속의 얼굴은 괴물이었습니다. 오른쪽 눈은 처져 있었고 얼굴 절반은 붓고 짓물러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 얼굴이라고? 오이와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준 약이 독약이었다는 것을. 오이와는 비틀거리며 이에몬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 이런 짓을? 이에몬은 처음으로 아내의 끔찍하게 변한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인 나오스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에몬의 눈짓을 알아챈 나오스케는 뒤에서 오이와를 공격했습니다. 칼이 오이와의 등을 관통했습니다. 으흑, 오이와는 바닥에 쓰러졌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에몬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배신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는데, 당신을 믿었는데 저주해줄게요, 영원히. 그리고 오이와는 죽었습니다. 눈은 부릅뜬 채 얼굴은 원한으로 일그러진 채 이에몬과 나오스케는 당황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그들은 오이와의 시체를 문짝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하인 고에이 오이와를 짝사랑하던 애 시체도 함께 묶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다 발각되어 죽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시체가 묶인 문짝을 강에 던졌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에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코에이의 딸 우메와 재혼했습니다. 큰 결혼식을 올리고 지참금을 받았으며 좋은 자리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첫 날밤 이에모는 아름다운 신부 우메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메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울렸다. 우메의 얼굴이 오이와의 얼굴로 보인 것입니다. 끔찍하게 짓물러진 한쪽 눈이 처진 원한에 찬 오이와의 얼굴이. 무슨 소리예요? 나는 우매예요. 하지만 이에몬의 눈에는 오이와만 보였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 우메를 베었습니다. 오이와, 내가 왜 여기 있어? 우메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이에몬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이와는 끊임없이 이에몬 앞에 나타났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눕는데 이불 속에서 오이와의 차가운 손이 만져졌습니다. 놀라서 일어나 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낮에 길을 걷는데 지나가는 모든 여자의 얼굴이 오이와로 보였습니다. 거울에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 대신 오이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림자에 자신의 그림자가 오이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등불이었습니다. 밤에 등불을 켜면 등불 위에 오이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처진 눈, 짓물러진 피부, 빠진 머리카락, 그리고 증오에 찬 눈빛. 이에몬, 왜 나를 죽였어? 왜 배신했어? 이에모는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요체야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오이와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어부가 노를 저었습니다. 손님, 요즘 이 강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무슨 일이야? 며칠 전에 문짝에 묶인 시체 두 구가 떠올랐다지 뭡니까? 여자와 남자였는데 여자의 얼굴이 끔찍했다더군요. 이에모는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배 옆에서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물에 젖은 문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짝에는 오이와가 묶여 있었습니다. 찾았다, 이에몬. 오이와의 시체가 눈을 뜨고 이에몬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피부, 원한에 찬 눈빛. 이에몬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칼은 오이와가 아니라 어부를 베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오이와는 없었고 무고한 어부만 죽어 있었습니다. 이에모는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오이와의 저주는 이에모만이 아니라 공범들에게도 미쳤습니다. 코에이, 오이와의 유령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자신의 집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죽기 전 오이와가 나를 끌고 간다 고 외쳤다고 합니다. 나오스케는 밤마다 오이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를 죽인 자. 결국 그는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타키야,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백한 후 할복했습니다. 하나둘씩 공범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에모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폐사에 숨어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에모는 혼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용서해다. 오이와. 내가 잘못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오이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실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이에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에몬. 드디어 만났네. 오이와의 얼굴은 죽었을 때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얼굴 전체가 짓물러 있었고 한쪽 눈은 완전히 늘어져 뺨까지 내려와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뱀처럼 움직였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지. 왜 배신했어? 왜 독을 먹였어? 왜 칼로 찔렀어? 오이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이제 함께 가자. 저승에서 영원히 함께. 이에모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이와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칼은 오이와를 관통했지만 오이와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에모는 그 자리에서 미쳐 죽었습니다. 아니, 일부 버전에서는 오이와가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에필로그, 복수의 완성. 오이와의 여동생 오소대와 그녀의 남편 요모시치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에몬과 공범들을 찾아다녔지만 이미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오이와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이와의 영혼은 쉽게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원한은 너무나 깊었고 분노는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이와를 위해 이날이 신사를 세웠습니다.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녀를 신으로 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심리학적, 사회학적 분석, 배신의 심리. 이에몬의 행동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출세욕이 사랑을 이기고 아내를 소유물로 여깁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합리화. 피해자의 변화. 오이와는 순수한 피해자에서 강력한 복수자로 변합니다. 사랑이 증오로 변하고 무력한 피해자가 힘있는 유령으로 육체는 파괴되었지만 정신은 더 강해짐. 한의 문화. 요치야 괴담은 한국의 한 개념과 비슷한 일본의 우람이 원한 문화를 보여줍니다.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복수로 이어짐.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감정. 사회적 약자의 유일한 저항수단. 요치야 괴담이 주는 메시지. 죄와 벌. 이에몬의 이야기는 죄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교훈입니다. 도망칠 수 없고 숨을 수 없습니다. 배신의 대가.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보여줍니다. 특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배신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약자의 복수. 살아서는 무력했던 오이와가 죽어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억압받는 자들에게 일종의 위안이자 경고입니다. 미와 추. 오이와의 아름다움이 추함으로 변하는 과정은 외적 아름다움의 허무함과 내적 아름다움, 충직함, 사랑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집착의 공포. 오이와의 집착은 무섭지만 동시에 이해가 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배신감도 크고 복수심도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치야 괴담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며 정의에 대한 갈망이고 사랑과 배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이와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배신당한 자들의 목소리가 되었고 모든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처진 눈과 짓물러진 얼굴은 추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의의 추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목단 등록. 사랑과 죽음의 경계를 넘다. 목단 등록은 일본 3대 괴담 중에서도 가장 낭만적이고 아름다우며 동시에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라야시키가 억울함을 요치야 괴담이 복수를 다룬다면 목단 등롱은 죽음을 넘어선 사랑과 금지된 욕망을 다룹니다. 목단 등롱은 목단꽃 무늬가 그려진 등롱이라는 뜻으로 밤마다 목단 등롱을 들고 나타나는 유령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괴담의 독특한 점은 유령이 아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산자와 죽은 자의 사랑은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시대적 배경 이야기의 배경은 에도 시대 중기, 장소는 에도 현재 도쿄의 내즈 지역입니다. 무사, 상인, 서민들이 뒤섞여 사는 활기찬 동네였습니다. 등장인물 하기와라 신자부로 나이는 20대 후반이고 신분은 낭인이었습니다. 수려한 미남에 진지하고 우울한 기질, 고독을 즐기고 학식이 있고 검술이 뛰어남. 오치유 나이 17세, 무사의 딸로 절세가인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짝사랑으로 인해 병들어 죽습니다. 오요네 오치유의 하녀, 충직하고 헌신적으로 주인을 따라 죽습니다. 이이지마 헤이자에몬 오치유의 아버지, 엄격한 무사, 반려함, 신자부로의 이웃, 무지한 사람, 료세키, 불교 승려, 신자부로를 도우려 함, 코하다 고에이, 신자부로의 친구. 운명적인 만남, 봄의 벚꽃 축제, 에도의 봄, 우에노 공원에서 벚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 구경을 나왔고 그 중에는 오치유와 하녀 오요네도 있었습니다. 오치유는 17세의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피부, 긴 검은 머리, 그리고 슬픈 듯한 눈빛을 가진 청초한 미인이었습니다. 목단꽃 무늬가 그려진 등롱을 들고 벚꽃나무 아래를 거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벚꽃나무 아래 혼자 앉아있는 하기와라 신자부로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들뜬 분위기와 달리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독하고 우울한 분위기가 그를 감싸고 있었지만 동시에 세련된 교양이 느껴졌습니다. 오치유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실까? 하녀 오요네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왜 그러세요? 저기 저분 좀 봐, 참 근사하지 않니? 오요네가 몰래 알아보니 그는 내지에 사는 낭인 하기와라 신자부로라고 했습니다. 주군을 잃고 홀로 사는 외로운 무사였습니다. 오치유는 그날 이후 신자부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치유는 매일 신자부로 생각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아가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해치십니다. 하지만 오치유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요네에게 부탁했습니다. 부탁이야. 저분께 내 마음을 전해줘. 오요네는 난처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특히 무사의 딸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아가씨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아시면. 그럼 나는 죽을 거야. 저분 없이는 살 수 없어. 오치유의 열병 같은 사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오요네는 결국 오치유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몰래 신자부로를 찾아갔습니다. 하기와라님, 제 주인 아가씨께서 당신을 사모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신자부로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지금 혼자 사는 것이 편합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신자부로는 원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주군을 잃은 후 더욱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여자에게는 특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요네는 슬픈 소식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아가씨, 죄송합니다. 오치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오치유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상심으로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신자부로님, 왜 저를 거절하셨나요?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었는데. 아버지 헤이자에모는 딸의 병을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명의를 불렀지만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오?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치유는 점점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오치유가 죽어가는 것을 본 하녀 오요네는 비탄에 빠졌습니다. 아가씨, 제가 제대로 돕지 못해서 제 잘못입니다. 오치유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오요네, 고마워. 내 잘못이 아니야. 다만 신자부로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났더라면. 그리고 오치유는 1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목단꽃이 만개한 계절이었습니다. 오연애는 주인의 시신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아가씨,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연애는 자결했습니다. 충성스러운 하녀는 죽어서도 주인을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묻혔습니다. 무덤 옆에는 오추유가 좋아했던 목단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무더운 여름밤, 오추유가 죽은 지 49제가 지났습니다. 한여름밤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신자부로는 자신의 작은 집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았지만 바람 한 점 없는 답답한 밤이었습니다. 나무 신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걷는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신자부로의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하기와라님 댁이 맞나요? 네, 아가씨. 여기가 맞습니다. 여자 두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신자부로는 의아했습니다. 이 밤에 누가 찾아온 것일까? 누구십니까? 저는 오츠유라고 합니다. 하기와라님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신자부로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몇 달 전 하녀가 와서 만나달라고 했던 그 아가씨.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만나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자부로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신자부로가 문을 열자 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여자는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였고 다른 한 여자는 하녀 복장의 여인이었습니다. 아가씨는 목단꽃 무늬가 그려진 등롱을 들고 있었습니다. 등롱의 희미한 불빛 아래 보이는 오추유의 얼굴은 이 세상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창백한 피부, 긴 속눈썹, 슬픈 듯한 눈빛. 신자부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그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오추유와 오연애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둘 다 기모노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늦은 밤에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오추유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봄날 벚꽃 축제에서 하기와라 님을 뵀습니다. 그 후로 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하녀를 보내 만남을 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오추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자부로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원래라면 이런 상황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여인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부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 문학, 인생, 고독. 신자부로는 처음으로 자신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 벌써 새벽이네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오추유가 일어섰습니다. 내일 밤에 다시 와도 될까요? 신자부로는 놀랍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기쁘겠습니다. 오추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달빛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럼 내일 밤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추유와 오연애는 목단 등롱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나무 신발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신자부로는 창가에 서서 그녀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오추유는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항상 목단 등롱을 들고 하녀 오연애와 함께. 이 소리를 들으면 신자부로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시를 읽었고 때로는 조용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신자부로는 생전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세상의 모든 고독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라면 영원히 이렇게 있고 싶어요. 하지만 이웃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부로의 이웃 발려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신자부로의 집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나무 신발 소리가 신자부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군. 분명 들어갔는데
나가는 소리가 없어. 반려함은 어느 날 밤 몰래 신자부로의 집을 엿보기로 했습니다. 반려함은 담을 넘어 신자부로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신자부로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골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구의 해골이 신자부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구는 화려한 기모노를 입고 다른 한 구는 하녀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신자부로는 해골을 보며 다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만나니 기쁩니다. 해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골은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반려함은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저 건 유령이다. 신자부로가 유령과 교제하고 있어. 다음날 반려함은 신자부로의 친구 코하다 고헤이를 찾아갔습니다. 코헤이님, 큰일입니다. 신자부로가 유령과 사귀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밤마다 해골 두 구가 그의 집에 와서 그는 그것들을 여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고헤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웠습니다. 확실한가? 네, 틀림없습니다. 고헤이는 즉시 신자부로를 찾아갔습니다. 신자부로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무슨 일인가? 자네, 요즘 매일 밤 여자를 만나고 있다지? 신자부로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나? 그 여자가 누구인가? 오추유라는 분이네. 아름답고 교양 있는 여인이지. 처음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어. 고헤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자부로, 자네가 만나는 것은 여자가 아니야. 유령이라네. 뭐라고? 이웃 반려함이 자네 집을 몰래 들여다봤는데 자네는 해골과 이야기하고 있었다네. 신자부로는 화를 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오추유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내가 매일 그녀를 만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지만 그만 가게. 내 사랑을 방해하지 마. 고헤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이러다 죽을 걸세. 산 사람이 유령과 사귀면 생기를 빨려서 죽는다네. 상관없어. 오추유와 함께라면 죽어도 좋아. 고헤이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고헤이의 경고 이후에도 신자부로는 계속 오추유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몸은 수척해졌으며 기력이 없어졌습니다. 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밤에만 활기를 찾았습니다. 친구 고헤이는 걱정이 되어 승려 료세키를 찾아갔습니다. 스님, 제 친구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유령에게 홀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료세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함께할 수 없는 법. 그대로 두면 친구분은 곧 죽을 것이요. 료세키는 신자부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기와라 님, 당신을 돕고자 왔습니다. 신자부로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여인은 유령입니다. 이대로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료세키는 놀랐습니다. 알고 있다고? 네, 어느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오추유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스님, 제발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료세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자부로를 설득했습니다. 적어도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부적을 문과 창문에 붙이십시오. 그러면 유령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7일만 만나지 말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부로는 망설였지만 결국 부적을 받아들였습니다. 료세키는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경문을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호마목을 쌓아 놓았습니다. 이제 유령은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7일만 참으십시오. 그날 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익숙한 나무 신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자부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신자부로님. 저예요, 오추유. 문 밖에서 오추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왜 문을 안 열어주세요? 신자부로는 문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오추유, 미안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왜요? 무슨 일이 있나요? 문을 열어주세요. 오추유의 목소리는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문을 열어줘요. 제발. 당신을 보고 싶어요.
신자부로는 눈물을 흘리며 문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오치유는 문 밖에서 애원했습니다. 신자부로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문 좀 열어주세요. 추워요. 외로워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부적의 힘 때문에 오치유는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닭이 울자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슬픈 나무 신발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신자부로에게 그 7일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밤 오치유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문 밖에서 애원했습니다. 신자부로님,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당신이 그리워요. 신자부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치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고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싶었지만 승려와의 약속 때문에 참았습니다. 낮에는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안색도 좋아지고 기력도 돌아왔습니다. 아, 역시 유령이었구나. 내 생기를 빨아가고 있었어. 하지만 동시에 오치유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오치유 보고 싶어. 이웃 반려함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자부로가 부적으로 집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반려함은 신자부로가 외출한 사이에 몰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부적들을 떼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부 버전에서는 반려함이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하고 다른 버전에서는 오치유의 유령이 반려함을 조종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부적은 사라졌습니다. 7일째 밤이었습니다. 신자부로는 내일이면 승려와의 약속이 끝난다고 생각하며 잠들려 했습니다.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자부로님, 오늘도 왔어요. 하지만 신자부로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만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이 열렸습니다. 부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치유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부로님, 오치유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목단 등롱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오치유, 신자부로는 그녀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는 오치유를 끌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리웠어. 두 사람은 밤새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친구 고에이가 신자부로를 찾아왔습니다. 신자부로 7일이 지났네. 이제 괜찮. 문을 여는 순간 고에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자부로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차갑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목단꽃 한 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목단 등롱은 버전에 따라 결말이 다릅니다. 비극적 결말. 신자부로는 죽고 오치유와 저승에서 만나 영원히 함께합니다. 사랑은 이루어졌지만 대가는 생명이었습니다. 해피엔딩 버전. 일부 버전에서는 강력한 승려가 개입해서 오치유의 영혼을 성불시킵니다. 오치유는 평화를 찾고 신자부로는 살아남지만 평생 그녀를 그리워하며 삽니다. 계속되는 저주 버전. 신자부로가 죽은 후에도 오치유의 유령은 계속 나타나며 신자부로와 비슷한 남자들을 유혹해 저승으로 데려간다는 무서운 버전도 있습니다. 환생 버전. 두 사람이 죽은 후 환생해서 다시 만나 이번에는 산자로서 행복하게 산다는 낭만적인 버전도 있습니다. 목단 등롱의 의미. 죽음을 넘어선 사랑. 목단 등롱의 핵심 테마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치유는 죽어서도 신자부로를 찾아왔고 신자부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금기된 욕망. 산자와 죽은 자의 사랑은 금기입니다. 하지만 때로 사람들은 금기를 어기면서까지 욕망을 추구합니다. 이것의 대가는 무엇인가? 고독과 연결. 신자부로는 원래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치유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연결을 경험했습니다. 그 연결이 너무 강력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움과 죽음. 오치유의 아름다움은 초월적입니다. 그녀는 죽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일까요? 일본 문화에 모노노아와레 개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